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상법 객관식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올해 문제에도 나왔다시피 맨날 나오는 판례와 논점이 매번 출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출 정리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 해설에 있는 이미 여러 번 출제된 판례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올해 문제를 풀다가 느낀 건데 되게 오래전 판례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막 90년대 판례들이 계속 문제에 나오니까 이미 출제된 거 그리고 모의 시험에서 나왔던 거 이런 것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 나온다고 우리가 또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판도 같이 정리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뭐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개정된 상법 문제도 출제되고 하는 걸 보니까 최근에 어떤 변화된 것에 대한 질문도 해요. 하지만 기반은 그거를 몰라서 떨어지진 않아. 기반은 가장 기본적인 걸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시험을 잘 못 볼 수 있다. 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1번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자연인갑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조성하고 상업 사용인 부인 광고를 하였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이분이 개업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업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느냐는 거고, 이 개업 준비 행위에 대한 영업 의사가 있었냐를 판단하는 건데, 영업 의사가 있었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야. 이게 1번이고, 이게 안 되면 2번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 아니에요? 이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설명해서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비춰봤을 때 영업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업 준비를 위한 영업의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게 이게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앞에 하고 있는 거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비추어 봤을 때 영업의사가 있는 게 맞아. 이거는 상법에 다 적용되겠죠,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있는 거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대표적인 예. 그러니까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비춰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설명해서 알게 되는 게 바로 금전차용 행위예요. 얘가 돈을 왜 빌려가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친구 병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면 이 양반은 뭐죠? 병이 상인인지 아닌지 별로 안 중요해. 지금 이 갑이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으로서 영업의사가 인정되고 얘한테 개업 준비행위가 된다는 거는 갑한테 보조적으로 상행위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갑한테 일방적으로 상행위가 되니까 누굽니까? 이 친구 병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상법이 적용되겠죠. 그런 결론인 거거든. 그치? 이해됐죠?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좀 짜증나는 게 갈수록 다지 문제 있잖아, 이런 거. 1번부터 5번이 아니라 기업부터 미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자, 갑이래. 기업. 갑이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상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을 임차한다는 거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비춰봤을 때 영업의사가 있는 거고, 그 영업의사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 있잖아요. 처음 등장하는 시점. 그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 상인 자격이야. 상인 자격. 이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상인 자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상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야. 이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직 장사 안 하잖아. 근데 상인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상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맞잖아, 이거. 그치? 자, 그 다음. 갑이 식당 영업을 위해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을이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임대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을은 상인이 된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갑이 식당 영업을 위해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을이 알면서 임대한 경우 영업으로 임대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이분이 상가 건물, 뭐죠?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을로부터. 근데 이때 을에 대해서 을이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을은 상인이 된다. 을이 상인이 된지 여부는 변론이죠. 을이 상인이 된지 여부는 변론으로 따져봐야 돼. 자, 설명을 먼저 보시면은 괜히 적지 말고 밑에 상법이 적용되지만 을은 상인이 아니다. 을이 뭘 한다는 얘기가 없거든, 여기서는. 자, 상법이 적용되지만 을은 상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지문에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분이 알면서 임대했다는 거는 뭐 여기는 써먹을 수 있어. 여기는 써먹을 수 있지만 영업으로 임대행위 하지 않았다. 그럼 이분한테는 이게 부동산 임대가 영업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의리상인이 되냐고. 근데 의리상인이 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여러분? 갑이 상인이기 때문에 얘한테 상법이 적용될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병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500만의 대여금 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에요? 아닌 거지. 이게 상사채권으로 5년이란 말이야. 이유는 뭐라 그랬지? 일방적으로 상행위가 돼. 누구에게? 갑에게 상행위가 된다면 돈 빌려준 사람 있죠? 병에게 상행위가 되는지는 관계가 없다고.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대여금 채권은 5년이에요, 5년.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다음 리을. 갑이 자본금 900만 원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요거는 소상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소상인. 상호에 대한 게 적용이 안 된다고만 나왔잖아. 그렇죠? 상호 관련된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만 더 추가해보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 문제가. 그러면 상호를 이분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죠. 상호를 쓸 수 있는데 상호 관련된 규정 있잖아. 뭐 상호 전용권이라던가. 해당 규정에 적용이 없다는 것이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야. 이걸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죠. 적용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이 소상인이 뭐 상업뿐만이 아니라 상업 등기, 상업 장부 몇 가지 있잖아.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거는 밑에 해설 보면서 같이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 미음 보시면 갑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 자, 여러분 이 갑은 식당 하시잖아요. 식당. 그러니까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중접객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뒤에 나오는 애잖아요. 책임이 없음을 알렸다. 그 얘기는 알렸다는 거지 합의를 했다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나 책임 안 진다. 너 물건 놓고 가도 면책을 개시한 거예요. 그렇죠? 식당에서 갑이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 중요한 단어는 이거야, 여러분. 알렸다. 그리고 임치받지 않은. 자, 뒤에 나오겠지만 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 임치를 했으면 입증 책임이 전환되고 임치를 하지 않았으면 입증 책임이 전환되지 않을 뿐 책임을 지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안 맡기면 그냥 나 책임 안 짐 혹은 뭐 전혀 책임 안 짐. 휴대물이라는 거는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임치받지 않은 고객의 저가 스마트폰. 이것도 중요해. 자, 저가라는 단어를 왜 넣냐면 교수님들이 고민을 한 거죠. 뒤에 가면 상행위 각칙에 곡가물 특례가 나옵니다. 운송인, 운송주선인, 공중접객업. 곡가물 특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이제 뭐 운송을 예를 들어서 맡겼는데 너무 비싸면은 불측의 손해를 입었잖아. 얘가 더 조심했을 텐데. 그래서 곡가물인 경우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전혀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가라고 얘기를 하고 사용인의 과실이라는 거는 갑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입증 책임이 전환되지 않아도 그 공중접객업자랑 사용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손님이 져야 되겠지만 훼손됐을 때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 면책 개시는 효력이 없거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식당 갔는데 맡기시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목욕탕에 적혀 있는 것도 그거야. 사우나 가면 이게 적혀 있어요. 이게 유가증권, 곡가물은 뭐 꼭 뭐 이렇게 뭐 맡기신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
자, 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달아놨는데 이 설명 중에 여러분들이 줄치고 정리하셔야 될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잘리는구나. 자, 기억해 보시면은 요게 원칙입니다. 객관적인 성질, 행위, 이 사람이 하는 행위 있죠? 뭐 건물 빌리고 하는. 이때 영업의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 처음으로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의사가 처음 등장하는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 영업의사가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라고요, 여러분? 개업을 준비하면서부터죠. 자, 영업의사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로 판단하는 것은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질에 비춰봤을 때 모르겠어. 그게 바로 뭐냐면 금전 차용 행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럼 얘는 상법 적용 안 되나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주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경우라면입니다. 주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경우라면 영업의사를 인정한다. 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온 판례예요. 요거 주관적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나중에 나온 판례야. 원래 요 앞에 거밖에 없었어. 그런데 자꾸 돈 빌리는 게 문제가 되고 이제 입증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제가 뭐 저것 때문에 빌린 거야, 이것 때문에 빌린 거야. 그러니까 판례가 정리를 한 거죠. 알고 있으면은 요것도 상법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판결문의 표현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우리가. 우리 처음이니까, 첫날이니까 조금 좀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여기 나오죠. 영업 자금 차용 행위는 상의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 성질만 봐서는 모르겠다는 거야. 돈을 빌린다는 거는 왜 빌리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주관적 의사가 준비 행위였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리고 상대방도 설명 등에 의해서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딱 맞아떨어지는 판례 아니야. 괜찮죠? 내용이? 자, 그 다음 니은 설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을이 부동산을 빌려준 게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야. 지문에서 못을 박은 거거든. 아, 이분이 부동산 빌려주고 뭐 임차료를 받기는 하는데 이게 이분 장사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영업성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상인이 돼, 이게. 안 되죠, 당연히. 자, 여기 46조에 나온단 말이야. 그 기본적 상행위에 영업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죠? 46조에 보면 나와. 그렇죠? 디귿. 세금 보겠습니다. 병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 주관적 의사로 영업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갑이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누구에게? 갑에게. 방향성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갑에게. 병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갑에게 상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된다. 이거 뭐라 그래, 우리가? 일방적 상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고, 여러분 예외적으로 쌍방적으로 상행위가 되어야 하는 애들이 2개 있거든, 2개.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꼭 외워야 될 거 2개죠. 상사 매매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상사 유치권. 시험에 나왔는데 유치하더라고.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매수인이 상인이 아니어도 69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걸 못 풀어? 그러면 진짜 공부 안 한 거죠. 상사 유치권에서는 뭐가 쌍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정확히 외워야지. 피담보 채권의 발생 원인이 쌍방적으로 상행이어야 된다는 거야. 상사 유치권에서는. 이 2가지는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2가지는. 그러니까 5년 일하는 겁니다. 갑한테 상행위가 되니까. 관련 판례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상사 수요를 적용하는 것은 보조적 상행위에도 포함이 되며, 그리고 이 뒤에 얘기는 우리가 다시 뒤에서 봐야 되는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그러니까 상인이 뭔가를 하면 영업을 위해서 한다는 표현 있죠?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적 상행위라고 불러요. 그런데 전제는 이거잖아. 상인의 행위. 그러니까 이미 상인이 된 사람의 행위는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은 아직 상인은 아니잖아. 그렇죠? 응?
상인이 되기 위해서 개업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한번 상인이 되면 그 모든 행위는 일단 추정, 기본값이 상법에 적용되는 영역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요. 그 다음 요거 이제 외울까요? 자, 소상인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요건을 다 외워야 돼.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회사가 아니어야 돼. 엔드입니다, 엔드. 그러니까 회사는 무조건 소상인이 없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게 없어. 자, 지배인, 상호, 그리고 상업 장부, 그리고 상업 등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배인을 고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니까. 지배인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공중적격업자의 책임 있죠? 뭐 맡겼냐 안 맡겼냐. 이 공중적격업자의 책임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라는 얘기는 이거 적어볼까요? 합의, 묵시적인 거 포함해가지고 합의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우리는 따르게 하자, 따르게 하자,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얘가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일방적인 고지 있지. 일방적인 고지는 효력이 없지. 왜냐하면 이거는 합의한 게 아니잖아. 우리 가게 들어오면 합의한 거다 너. 뭐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임치받지 않아도 입증 책임이 전환되지 않는 것뿐이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요거는 특별한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챙겨갈까요?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하겠죠. 경합합니다. 항상 경합해.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내가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곡가물 특례가 적용되는 곡가물인데 내가 명시를 안 했거든. 그러면 상법상 책임은 전혀 부담 안 해요, 공중적격업자가. 근데 청구권이 경합하니까 불법행위 책임 부담할 거 아니야. 그럼 부담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평소엔 제가 바빠서 이렇게 다 못하는데 좀 천천히 가봅시다. 문제가 너무 많아졌어. 그렇죠? 요거 소멸시효 기간 이거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몇 가지 보면 상행위로 생긴 채권뿐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64조가 적용되거나 유치용될 수 있다. 이에 준하는 채권이 뭐냐면 상사계약을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 채무나 그렇죠? 그리고 또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상 손배책 있지. 채무 불이행. 얘네들도 다 똑같이 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 채권이 성질은 동일한데 형태가 변한 경우에 똑같이 5년이거든요. 얘는 조심하셔야죠. 뭐를? 상사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발환 청구권이 5년이냐? 이건 몰라요. 이거는 5년인 경우도 있고 10년인 경우도 있어요. 이 기준은 뭐냐? 5년과 10년을 나누는 기준. 신속한 해결의 필요 여부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5년, 없다면 10년인 거죠. 그러니까 몰라 이거는. 근데 치사하게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발환 청구권인데 이거 5년이게 10년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판례를 외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쌍방에 대해서 모두 상행위가 되는 채권뿐만이 아니라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라는 지문도 과거에 나온 적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풀만하죠? 그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제가 보기에 사령도 그렇고 선택형도 그렇고 상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원래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 마음이 편해야 친구들한테도 잘하고 집에도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민법하고 뭐
행정법하고 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상법한테 좋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자, 다수당사자 채권 채무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갑과 을이 갑과 을이 갑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 일방적 상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연대에 반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는 얘네가 채무자죠, 둘 다. 얘네가 채무자인데 채무자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된대. 그렇다면 이걸 특별히 약정하지 않아도 연대 책임을 부담하냐라는 질문이에요. 맞아, 틀려 이거. 맞거든. 이거 채무자 중 한 명한테만 상행위가 되면은 전부 다 연대 책임이에요. 약정이 없어도. 자, 그 다음 2번. 하나의 행위로 갑과 을 모두에게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지 않지만 채권자인 병에게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는 경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지는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분할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1번과 관련된 얘기의 이제 변형인데 채권자가 있겠죠. 권이라고 쓸게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 1, 2, 3이 있어. 그러니까 요 방향성이 있는 거죠. 요때는 1, 2, 3 중 1인에게 상행위가 된다면 얘가 어떤지는 관계가 없이 얘네들이 부담하는 게 연대채무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이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채무자 둘 다 상행위가 되지 않고 채권자한테만 상행위가 된다는 얘기는 이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민법에 따라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채무죠. 이건 분할채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전문 보증기관인 주식회사 갑이 영업으로 보증을 한 경우, 얘는 좀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8회에 나왔는데 여기 8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항이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항이고 요 보증 얘기는 2항에 있어. 2항. 근데 요 1항에서는 누구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관련된 얘기가 있거든. 그 방향성이 누구냐면 뭐 위에는 모르겠고 뭐 채무자 중 1인에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2항은 보증 또는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 집에 와서. 보증 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누구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없다고. 이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문제. 아무튼 전문 보증기관인 회사 갑이 영업으로 보증을 했다? 그럼 얘한테는 상행일 거 아니야. 근데 주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연대채무냐? 맞아. 맞단 말이야. 5억거든, 5억. 이게 상행이거나 이게 상행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임대인 갑의 이행 보조자인 을의 과실로 임차인 병의 임차권을 침해한 경우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과 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준히 연대채무에 행용하겠다. 이건 민법이거든, 민법. 이건 밑에 설명을 보자고요. 5번, 요거는 되게 잘 나와. 자, 민법상 조합인 전원인 갑과 을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는 분할 채무가 적용된다.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조합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100%야. 조합인 전원에게 뭐가 된다.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어떤 동업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상행위가 된다면 그냥 이건 연대채무야. 다 판례가 그래. 이 문제가 되는 걸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숙박업을 셋이 운영하면서 이제 청소 용역업체를 고용했단 말이야. 그러면 청소 용역업체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용역대금. 그거 연대채무야. 연대채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휠이 마음 같지가 않네. 그죠? 오. 자, 1번 설명은 넘어가고 2번도 안 봐도 되겠죠. 그렇죠? 2번도. 요것만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상사 연대채무, 제가 얘기한 1항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수인의 채무자 중
조문의 표현이 그래요.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될 것.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상행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채무자 1인 이상에게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C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요건이긴 한데 하나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순차적으로 1번 1,000만 원, 2번 1,000만 원, 3번 1,000만 원 이건 안 돼. 그러니까 한꺼번에 3,000만 원을 빌려야 된다는 거. 뭐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3번은 이게 문제라 그랬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문의 표현이. 자, 보증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지 방향성이 없어. 그러면 그냥 연대보증이다. 혹은 뭐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연대보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보증인이 연대보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연대보증이 됩니다. 이때 상행위라는 건 쌍방적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일방적인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채권자라고 쓸게요. 그리고 채무자 관계가 있고, 그리고 보증인이 있어. 그런데 방향성을 얘기해 보면 얘한테 상행위가 안 돼. 얘한테도 상행위가 안 돼. 근데 오로지 얘한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실제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회사, 그리고 직원이 이제 신규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와 고용계약 관계를 맺는 거야. 응? 고용계약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고용계약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보조적 상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이 고용계약 관계에 있어서 얘한테는 이건 상행위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상행위가 되는 게 맞다 틀리다? 맞거든. 그러면 실제 사례에서는 얘가 이제 금융기관이어가지고 입사할 때 친구가 보증계약을, 신원보증을 했단 말이야, 신원보증을. 근데 이 보증이 얘한테 상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잖아. 결론적으로 얘만 상이냐, 얘만. 그때도 이 보증이 무슨 보증이라고 판례가 봤냐면 연대보증이라고 본 거예요. 방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표현이 이거야. 그 표현이 이 표현이야. 쌍방적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일방적인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방적이기만 하면 누구한테 상행위가 되든지 간에 이건 연대보증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판례가 아직까지 유효하려나 몰라야죠. 아주 오래된 판례입니다. 1950년대 판례죠. 50년대 판례. 그리고 4번은 제가 제 감으로는 완전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이런 판례가 있대요, 여러분. 자, 아이고. 4번 판례, 이거 기억해 두시죠.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판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행보조자, 피고인 1은 이행보조자인 피고인 2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피고 2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점포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를 이룬다. 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이 있어. 그렇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니까 얘네들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그리고 자, 5번 설명은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이 얘기가 나오면은 늘 똑같습니다.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된다. 그러면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어도 조합원들은 연대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보기에는 기록형 문제 풀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례형 문제를 풀 때도 조합이라고 나오겠어? 그렇게 안 나오겠죠. 동업관계인 갑을병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기록형 문제에서 이제 얘네들이 연대 책임지는 걸 전제로 시효가 언제 끝났나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조심해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 체크해보고 혹시 한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조합재산은 합유에 속하는 거 맞죠, 여러분?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저는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자 이게 지금 맨날 공동으로 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조합 대표자가 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 조합 구성원 전원을 대리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효해.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때 채무는 전 조합원이 다 연대해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요걸 조심하시라는 거죠. 대표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책임을 분담한다는 거.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뭐 책임 분담은 있겠죠.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지문 응용은 요 조합원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요것들 공동수급체 이것도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역계약을 여러 팀이 들어가서 한 거야. 자, 그런 경우에 구성원들이 상인인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 잔존 조합원들은 이 탈퇴한 조합원한테 지분을 환급해 줘야 되잖아. 환급해 주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환급하는 것도.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 기출문제가 회차별로 되어 있는 문제집도 있고 논점별로 되어 있는 문제집들도 있는데 꼭 제 문제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점별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시길 권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건 10회죠? 여러분 책에는 잘 보일 텐데 10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주 뭐 완전히 막 복붙한 지문이 나오진 않죠. 일부러 피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긴 한데 또 관련된 주제가 매우 반복된다는 그런 현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민법상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안서 표시가 없으면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의 의무를 부담하고 상법상 수인이 1인 또는 전원에게 상익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는 연대는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또 물어본 거야, 또. 자, 그 다음. 얘는 안 나왔던 거네. 상법상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자, 일단 두 가지 물어봤는데 상법상 대리는 비현명이 원칙이에요. 비현명이 원칙. 그러니까 뭐 누구의 대리인 누구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선생님의 대리인 나인데 그냥 나라고만 표시를 해도 선생님한테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지 못한 때야.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의미는 이제 대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이 표현을 보세요. 대리인에 대하여도 하나 챙겨가면 되죠.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행에 대해서 담보 책임 부담하는 거예요.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도 책임을 지라는 거고. 그 다음, 자, 이때 이제 작정하고 다 물어보는 건데 잘 안 나온 거를 민법상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와 상법상 자신의 영업범위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임치를 받은 상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된다. 민법상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도 이런 의무를 부담해요? 저보다 잘하지 않나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상인 간의 금전 소비 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전형적인 판례를 지문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 원문을 볼 건데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죠. 상인 간의 금전 소비 대차가 있으면 약정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자, 상인 간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있으면 약정이 없어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 상인의 영리성 때문에. 근데 대신 대신 약정하지 않아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긴 한데 그것은 일방적으로는 상행이긴 해야 돼요. 금전 소비 대차를 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 일방적이 누구에게 일방적이어야 하느냐 이건 중요한 거죠. 이제 일방적이어도 되기는 하는데 적어도 누구에게 일방적이어야 하느냐 돈을 빌려준 대주에게는 반드시 일방적으로 상행이어야 돼. 그쵸? 그리고 내가 상인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우리가 뭐 계약서에 쓰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자를 청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약정한 바가 없어. 그게 입증이 안 됐단 말이야. 하지만 상인으로서 당연히 이자 청구권이 있죠. 그렇다면 그게 빵꾸 나도 적어도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얘는 말도 안 했거든, 이거를. 6%잖아. 이거 말도 안 했는데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판례거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잖아. 상사 법정 이율은 상행으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아까 봤죠? 원상회복 채무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배책, 상해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불법행위에는 상사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상사 시효도 적용되지 않아요. 얘는 민법이에요. 그냥 민법. 요거 정도가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뭐랄까요. 뭐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나오던 파트에서 뭔가 이제 진로를 바꿔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낼 때 이 문제지, 뭐 그리고 기출 문제지, 그리고 다른 학원 선생님 문제지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중복되지 않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게 없어 상법이 별로.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1항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인이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해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상해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방향이 있단 말이야. 채무자 중 1인. 자,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은 요 48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법조문 물어본 거고 이것도 법조문 물어본 거죠.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몰라. 내가 본인이 누군지 모를 때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여대 책임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이 이상한 거죠. 원래 내가 알기로도 민법 공부한 지는 오래됐지만 무상으로 임치한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예요. 유상 임치인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지. 근데 상인은 자기 영업과 관련해서 물건의 보관을 맡으면 언제나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해요. 왜? 프로니까. 전문가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얘기죠. 요 판결문. 자, 상인이 금전소비 대체하게 하고 상인이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내준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당연히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조건은 뭐냐면 대주, 돈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라면입니다. 그럼 차주, 돈 빌려간 사람은 상인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 그렇다면 연 6%의 법정이자 상사 법정 이율이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이걸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것까지 포함됐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인 거죠. 그렇죠? 자, 판결문 표현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비슷하게 붙여놓은 거지. 봐봐.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똑같잖아. 이 판결문 요지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조문, 원문에 해당하는 애들의 문장을 자주 좀 읽고 쓰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실무에 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표현, 뭐 그런 바 저런 바 이런 거 맨날 쓴단 말이죠. 그런 문장에 늘 익숙해지셔 있어야죠. 뭐. 그래서 변호사인 선생님들과 뭐 이렇게 서면을 뭐 문서를 주고받으면은 맨날 이렇게 쓰시거든요. 뭐뭐라고 볼 수 없는 바 안에 되게 거슬려 근데. 자, 불법행위 책임 적용은 없고요.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은 똑같아. 시효도 그렇고 시효도 그렇고 잠깐 이율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근데 자, 문제로 맨날 나오는 얘입니다. 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시효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율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 부정한 판례도 있으면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다. 자, 여기 있네.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정 채무일 뿐 상해로 인한 동일성 있는 채무라거나 변형으로 인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에 관하여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일단 이 판례는 하나 기억해 두시죠. 이렇게 봤다는 거 어디 갔지? 법정 채무일 뿐 이 판례에서는 이게 동일성을 가진 채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사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 채권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도달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면 벌써 상업 사용인까지 넘어왔어요. 상업 사용인. 구성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원래 뭐 상인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상인의 명칭으로 뭐 상호 나오고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 등 나오고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문 교과서 혹은 이제 조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앞에 우리가 다뤘던 걸 보면 상행위 특칙, 상행위로서 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칙들을 일단 몰아서 본 겁니다. 짜잘짜잘한 애들이거든요. 자, 대리상 중개인 위탁 매매에는 비교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만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중개인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얘랑 구별되는 얘의 특징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일정한 상인. 일정한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일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일합니다. 얘랑 누구는? 얘는. 그 점에서 얘네들은 같아요. 위탁 매매인과 중개인은. 자, 2번 대리상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지지만 있거든요. 경업금지 의무가 있어요. 근데 중개인은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알아야 경업도 금지하지. 응? 3항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만을 보조하지만 본인이라는 건 대리권 준 사람이 있죠. 이분의 영업 보류에 속하는 거래를 보조하는 게 이분의 영업인 거죠. 이분의 영업인 독립된 상인이에요. 자, 근데 중개인은 그리고 위탁 매매인은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대리상도 상인이고 본인도 상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리상과 본인 간의 관계는 쌍방적으로 상인이겠어, 아니겠어? 그렇겠지. 대리상이라는 게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거죠. 위탁 매매인의 위탁자는 상인일 필요가 없어. 위탁한 사람은 상인일 필요가 없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얘가 빠집니다.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 매매인은 모두 특별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면 이 5개 지문을 내가 다 딱 뭐 OX를 발라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답이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야. 이 특별 상사 유치권, 그러니까 일반 상사 유치권과 다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애가 얘랑 얘가 같아. 조문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얘가 준용한단 말이야. 얘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게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상사유치권이 여러 개 나오죠. 여러 개 나오는데 이제 뭐 운송인과 운송 주선인 내용을 좀 묶을 수가 있고 대리상과 위탁 매매인을 묶을 수가 있어요. 뭐 여기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대리상은 독립한 상인이다. 얘 자체가 상인인 거죠.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일한다.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 복수여도 괜찮냐, 여러 명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에 대리 또는 중개를 한다. 중개행위를 합니다. 중개행위를 하기도 해. 중개행위를 한다는 건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 거래에 대해서 대리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없지만 여러분, 그럼 중개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지. 왜냐면 중개행위를 하긴 하는데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일하니까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 중개인과 위탁 매매인은 불특정 다수를 보조한다. 자, 그 다음 대리상은 경업금지 의무가 있어요. 뭐 못하냐면 자기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 보류에 속한 거래도 못하고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무한 책임 사원에 이사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업도 못하고 겸직도 못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중개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일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인정하기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사망을 보시면 3번. 중개인과 위탁 매매인은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근데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그 영업부류, 그러니까 대리상이 주로 나타내는 분야가 어디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GA라고 부르는 대형 대리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지나가다 보면 뭐 윌비스 인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이란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보험회사, 그러니까 삼성화재인지 동부화재인지를 위해서 일하는 게 명확해. 그리고 그 보험 상품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계약의 체결을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상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이다. 그 상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그러니까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효력도 귀속을 받고 손익도 귀속을 받고 하는 거죠. 얘한테 꽂히는 건 하나도 없어. 누구한테? 대리상한테. 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익 귀속의 주체도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누구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위탁 매매인. 위탁 매매인은 계약의 당사자이기는 해. 그런데 그 손익 귀속의 주체가 아닐 뿐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계산으로 거래를 할 뿐이지 당사자는 맞거든, 얘는. 그러니까 내가 중고차 팔아달라고 했을 때 그 딜러가 매매를 해갖고 나한테 갖다 주는 거잖아, 돈을. 그럼 걔가 매도인인 거죠. 내가 위탁자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실까요? 자, 그러므로 매매업을 하는 상인을 위하여 금융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는 그 대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매업에 속하는 일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나 위탁매매에서 위탁자는 상인일 필요가 없고 다만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에 특칙. 요거는 뒤에 봅시다. 매수 위탁자. 매도 위탁이 아니고 여러분 매수 위탁입니다. 매수 위탁을 상인이 했을 때 특별한 규정들이 있어요. 상인일 필요는 없거든요. 필요는 없는데 상인이 매수를 위탁하게 되면 매도는 없어. 매수를 위탁하게 되면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리를 해보면 되고. 자, 그 다음 4번.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거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 본인이 반드시 상인이어야 된다. 아까 나왔던 얘기고요. 5번 중요하다 그랬죠. 대리상과 위탁 매매인의 특별상사 유치권.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설명 좀 할까? 자,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별상사 유치권이 일반 상사 유치권이랑 비교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상사 유치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개별적인 결련성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그 물건의 관련성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만 이 결련성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유치하고자 하는 물건이 적어도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하거든요. 자, 그런데 특별상사 유치권은 쟤네가 갖고 있는 특별상사 유치권은 얘네도 결련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똑같아. 그런데 채무자 소유의 물건일 것을 제한하지 않고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면 모두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는 범위는 이게 훨씬 넓어요. 훨씬.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이면 개별적인 결련성이 없어도 유치할 수 있다고. 누구랑 누구는? 대리상과 위탁 매매인은. 중개인은 이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5번 문제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